북한군이 핵무기를 이제 2006년도에 실험을 이제 여러 차례 해서 가지게 됐죠. 그 목적은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들이 부닥다리가 돼버리고 가동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한미연합군은 전력이 현대화되고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전력이 조금 모자르거나 부족할 때가 있었죠. 동시에 전쟁 나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 침공 그 개념보다는 최악의 상황이고 다 같이 죽는 거죠. 2030년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그 분명한 거는 이제 주한미군의 규모를 자꾸 얘기하는데 숫자를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브런슨 대장이 얘기를 했죠.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 입수해서 분류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목표물을 설정해서 타격을 신속하게 하는 이제 그런 데 주안점을 주는 거죠. 그걸 얘기한 것이고 기존의 주한미군 체제는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병력 중심의 지상군 중심의 물론 이제 순환 여단이라고 해서 미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전에는 중기갑 여단이 이제 배치가 됐다가 성격을 바꿔서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중기갑 여단은 이제 뭐 에이브럼스 전차 중심의 뭐 브래들리 장갑차라든지 그거였다면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장갑차죠. 차량용 장갑차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건 순수하게 이제 한 번에 들어와서 여러 종류로 대대급 이하로 분산돼서 훈련을 해요. 한국군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만 유사시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니까. 근데 그 대상은 목적은 이제 북한군이라는 거죠. 근데 북한군이 핵무기를 이제 2006년도에 실험을 이제 여러 차례 해서 가지게 됐죠. 생산을 해서. 그 목적은 자기들의 재래식 무기가 한계가 다른 거죠.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들이 아주 구형, 부닥다리가 돼버리고 가동력도 뭐 일부는 떨어지고 그 이전에 뭐 남침을 하겠다는 기조가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한미연합군은 또 전력이 현대화되고 대한민국이 또 K방사는 20년 사이에 아주 급발전이 됐고 또 화력이 좋은 것들을 다 자리 다 잡았기 때문에 구형 무기가 상당히 적게 줄어드니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재래식 전력으로는 자기들이 붙어봤자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쉽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다만 퍼레이드에서 평양 퍼레이드에서 나온 거는 소수만 보유하고 있는 대량 보유가 아니라 소수 시제품 형식으로 아니면 일개대대 그런 보여주기식 과장된 남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런 무기지 그게 북한군에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전면전에서 일어나면은 그 재래식 무기들이 대한민국 비교해서 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공중화력 중심으로 갖다 들이붓기 때문에 정밀 타격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망하지 않고 뭐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투발했을 때, 저도 뭐 말씀드린 적이 좀 있는 기억이 나는데, 최종적인 뭐 무기 아니겠느냐. 자기들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특히 미국한테. 또 담보.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는 이제 뭐 한계가 있고. 대한민국과 특히 미국이 평가할 때는, 일단은 북한이 어떤 전술 핵무기급으로 이제 보유하겠지만 이게 바로 남침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뭐 개성 정도에서 못 올라오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금 점차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미친 걸로 완전히 돌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서울에 투발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같이 죽는 거죠, 뭐 남북한. 그래서 그건 최악의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기존에 그냥 상식적인 상황을 보면은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아니 없어도 되잖아. 한국군이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 부대가 뭐 축소 사단들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정예 부대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연말에 1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28사단 보병사단이 뭐 해체가 되긴 하지만은 나머지 부대들은 여전히 뭐 잘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여단급으로 또 내려앉았지만 화력이 또 증가되고 반대로 전혀 없는 화력들이 여단급이나 사단급에 배치가 되고 있고 생산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이제 보니까 북한군을 상대로 스트라이커 여단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지상군 중심이기 때문에 유사시 동북아 사태, 양안 사태에서 유사시 스트라이커 여단의 역할이 없다. 북한을 억제하는 측면도 뭐 있다고 하지만은 그냥 그건 어차피 남북한 군사력을 서로 밸런스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하고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뭐 유화책을 쓰다가 이제 뭐 중단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저도 뭐 한 1년 전 이상, 2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오면은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서 동시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를 저도 폈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아니니까 정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성격이 미국에서는 중립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정부도 이제 진보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미국과 한국이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을 좀 중립화 전쟁을 이제 이 양안 전쟁 때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군대도 이제 있으니까 반면에 미국의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행정부가 이제 북한에 뭔가 이제 선물을 뭐 주고 뭐 유화책 여러 가지 뭐 행동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 이게 최근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중립화 시키려고 하지 않나. 양안 전쟁에 집중하게 해서. 그럼 뭔가 이렇게 줘야 되겠죠. 미국도. 뭐 제재를 뭐 일부러 해제한다든지 그런 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더위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양국 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한 기본 큰 그림을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세부적인 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뭔가 등장하지 않을까. 새로운 뉴스로. 그건 2026년도부터는 오히려 한반도를 그냥 조용히 있어라. 여기 전쟁 나면은 개입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어떤 휩쓸려 들어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도 이제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립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배척하거나 적대시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이 그런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주한미군군을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교단은 지상군이죠. 안 보낼 거예요 앞으로. 그 예산 끊으면은 자동적으로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군 지금 뭐 재편하고 있죠. F-16 전투기를 이 태평양 전 지역에서 미 본토 말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아이슨 기지에 블록 32 F-16 도태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의 일본 미사와의 F-16이 와 있죠. 블록 52 고산에다 통합됐어요. 군산도 올라가서 통합됐다고 이제 기사 났어요.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은 오산에만 있는 거예요. 미본도 빼고 오산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노전투기 들어가거든요. 구형전투기. 그래서 이게 또 북한 상대로 근데 견제라고 되니까 한중이지만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해서 정리하고 군산기지 비워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일본 사람들이 앞질러 얘기한 게 뭐 F-35A가 배치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생산 대수, 부대 배치 그거는 일본의 미사와의 이게 대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생산된 게 배정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후속 생산은 숫자가 줄었고 그래서 이 군산에 배치할 수가 없어요. 고정 배치를. 다만 미사와의 F-16 대체하는 F-35 두 개 대대가 완편이 되면 26년, 27년 1년마다 이렇게 1개 대대가 그럼 그 완편되는 과정에 아마 순환 배치는 들어와요. 일부 전개 한번 4대씩 뭐 6대 훈련을 또 위해서 미국의 새로운 방식이 항상 이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군산에 순환부대 현재로서는 그 F-35A나 B형 더 나가서 C형까지 다 F-35 스텔스 전투기죠. 이게 들어오면은 뭐 활주상에서 이렇게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군산기지 일부 경납고를 이제 몇 개를 푸셔가지고 우리 청주기지처럼 스텔스의 경납고를 만들 거예요. 그건 이제 건설비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편이 지금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증거가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오산기지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오산기지와 달리 군산은 외부에서 사진 찍기가 되게 이게 차단돼 있어요. 거기 막 농경지에다가 뭐 바닷가 쪽으로 해서 거기서 촬영사들이 이게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산 안에는 보안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경납고 쉘터 건설은 이제 트럭이 들어가는데 또 뭐 추가로 뭐 저희들 그 숙소 만들 수 있는 용도로 또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 트럭이 무조건 건설 트럭이 왔다 갔다 뭐 기자재, 뭐 부자재 이거 싣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쉘터를 만드는 거 같이 숙소 추가 숙소를 만드는 건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안이 강화된 이제 보안이 센 기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는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순환 배치도는 기지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중국 견제, 뭐 북한 동시에 견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줄어들면서 아주 내실 있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한 미지상과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끝내고 그건 시대에 이제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대신 다목적, 다영역 부대라고 하죠. 뭐 이름도 어려워요. 그냥 미사일 부대라고 해도 되는데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우주자산, 감시자산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목표를 이제 확정 짓고 결정하는 거. 반대로 이제 해킹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교란 들어오는 사이버전 대비. 그게 이제 플러스 묶어놓은 부대, 사이버 부대, 뭐 중대급이나 대대급, 우주자산 정보 입수해서 분석해서 바로 정보를 넣어서 타격해서 미사일 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대가 새로운 부대인데 이게 핵심 무기가 그동안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 미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알게 모르게 이런 차세대 미사일 쪽으로 극초음속 중심에 상당히 아주 즐긴 사람들이 많죠. 언론상에서 제대로 개발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 10년 사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막 즐기는 게 있어. 한 10년 동안에 미국은 극초음속 못 만들어. 계속 실패.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삼형제를 지금 완성을 했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배치가 이제 앞으로 26년부터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도 배치가 될 거예요. 순환 배치가 필리핀에 하듯이 현재 필리핀에서 실증 사격 테스트 다 해봤거든. 호주까지. 그 부대가 이제 완성돼서 한번에 들어오는데 아마 규모가 한 뭐 2천여 명 넓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2천 명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일단 전개할 수 있는 부대가. 그다음에 핵심 무기 체계는 삼형제, 500km 사거리의 프리즘 미사일. 이거는 이제 MLRS 다연장 그 미사일 발사대에 쏠 수 있으니까 2발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사이즈 크지만 한 발을 들고 온다든지. 포드가. 그래서 프리즘 500km. 근데 더 갈 거예요. 실제 미사일은 더 가니까. 두 번째가 타이퍼. 이거는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하고 SM-6라든지 해군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인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지금 필리핀에서 배치가 돼 있다, 고정 배치했다, 많이 쏴봤다. 뭐 이게 대만 사태를 대비한다.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뭐 개발에 다 실패했다고 해서 중국이 앞선다, 러시아가 앞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즐기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크 이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삼형제 다크 이글도 아마 사거리가 2,900km라고 하는데 극초음속이죠. 지상 발사시. 그래서 이게 이런 부대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 거기 플러스 이제 같이 결합되는 게 이제 사이버전 부대하고 이제 우주 정찰 기상에서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감시를 한다든지 목표물을 확정을 진다든지 그런 부대로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좀 폭넓게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하고 인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 체계가 바뀐다. 지금의 어떤 전환점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또 다른 20년 전에 이라크전 한참 이제 들어갈 때 그때 뭐 주한미군 한 개여단을 이제 빼가지고 보냈듯이 뭐 그런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오는 거죠. 20년 거의 뭐 20여 년 만에.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한국군의 전력이 육해공 전력이 조금 모자르거나 부족할 때가 있었죠. 2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K방산이 막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니까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이지스함도 만들고 F-15K도 도입하고 그때 비교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다 정착이 됐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는 뭐 없고 주한미군은 좀 더 아주 기밀하고 화력도 좋고 기밀하고 아주 뭐 어떤 야가 빠진 전력으로서 바꿔야 됐다. 뭐 다운 사이징이 좀 더 이렇게 스몰 사이징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의 체제는 좀 과거 체제다. 말 그대로 2003년, 4년에 이라크 들어갈 때 그런 체제거든요. 이게 그때 막 발제가 된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뭐 2000년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실전 배치 들어가기 처음에 초도 배치가 2004년, 5년부터였으니까. 근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만 20년.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역할은 대테러전 다 끝났고, 다 해봤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이 본토로 다시 이제 정착하는 부대는 한반도보다는 육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유럽에. 러우 전쟁 이제 휴전을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신속 배치. 그쪽은 이제 평지가 다 돼 있고 도로화 돼 있기 때문에 신속 기동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폴란드 쪽의 중심으로. 그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아직도 효력은 있죠. 설사 뭐 실전에서 드러나서 자포가 하더라도 뭐 숫자가 장갑차가 많으니까 다 전멸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효용성은 오히려 이제 유럽에 중점 두지 않을까. 스트라이커 여단 육군은. 대신 이제 한반도는 그런 이제 기면화되고 아주 화력이 센 번지력이 있는 그런 이제 부대, 다 영역 부대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럼 캠프 험프리스 2017년대 완공해서 미국한테 이거 알아주세요. 우리 돈 들였어요. 신경 썼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이용하시고 잘 활용하세요. 했던 캠프 험프리스는 제가 한 4년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주한 미군의 어떤 뭐 숙소 정비하는데 정착하고 순환 배치되는 그 기지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장래, 먼 시간보다 가까운 장래에 미 해병대, 동북아시아에 배치된 해병대가 사용할 수도 있다. 성격이 바뀌는 거죠. 주한미군의 그 부대 종. 왜냐면 지금 포항에 있는 캠프 무적이 주둔지, 전개지인데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용도가 아무래도 뭐 태평양에 주일미군의 또 핵심 그 지상군 병력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물론 호주나 괌으로 이전 배치한다는데 괌도 좁고 호주는 뭐 더 멀고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2,000명? 이 정도 뭐 일개 뭐 전개 뭐 MEU 이런 것들이 캠프 험브리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성격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나 이제 현상들은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 올해는 이제 사전에 뭔가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고 뭐 옛날처럼 무조건 안 돼요. 뭐 빠지면 우리 난리 나요. 다 죽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 K방산을 중심해서 정착했기 때문에 물론 병력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타협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얘기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본격 부대 전개 배치 변화는 이제 내년 중반부터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우주 감시 정찰 자산이 아마 많이 정보가 이제 들어와서 오산에 부대가 새로 이제 편성된 주한미군의 이제 우주 부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나라 공군 우주 전대 이게 이제 더 부대가 또 커져야 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우선 작전사 있죠. 공작사가 있지만은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런 정보 어떤 플랫폼의 종류가 바뀌면서 기존의 터워 프로이나 뭐 조경보기 아니면 조인트 스타를 퇴역했지만 그런 말 그대로 걸프전 때 아니면 이라크전 때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플랫폼이 아닌 우주에서 신속하게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사레이더 우주에서 바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우주에서 보는 거. 그래서 빠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우주도 뭐 이 정찰 위성들도 다 파괴, 공격해서 할 수 있는데 80년대부터 그 얘기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공격해서 중국이 그걸 이제 러시아나 우주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완비해서 배치하려면 돈과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우주자산 쪽으로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변환점에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전은 이제 내년에는 본격화 될 것이고 올해는 서로 입을 맞춰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앞으로 주일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이죠. 80년대 중반, 85년 6년 사이에 이제 7공군이 생겼고 그냥 옮겨온 거고 아시아의 등기.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의 전력 화력이 정착이 됐고 90년대 뭐 이라크 전쟁할 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주한미지상군은 2014년까지
실제 이사단 뭐 사령부가 존재했었죠. 의정부 동두천 사이에 뭐 양쪽에 다 있었으니까 여단 사령부나 사단 사령부, 의정부하고 동두천. 지금은 이제 뭐 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관해가지고 뭐 거기 아파트 줘야 된다, 무슨 학교를 줘야 돼가지고 지금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 성격이 이제 2015년도에 주한미 지상군의 이사단이 사실상 없어지고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 지금 현재 스트라이커 여단, 그전에는 이제 저 중기감 여단, 그게 이제 외관 7곡의 그 전차나 장갑차를 이제 비축해놓으면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산 8부대에 일본 이제 교체되는 전차, 장갑차들을 또 내려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었죠. 최근에 스트라이커 여단 들어와서 뭐 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 이래로 순환 여단으로 이제 체제를 유지했는데 그게 이제 뭐 대테러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중간에 2020년에 어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의 위협이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거는 이제 해상과 공중전 중심의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 대비 그렇게 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한국군이 강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일미군을 더 현대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게 준비를 2024년 초까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미국 국방성이 어떠한 그 전투기나 항공모함 교체라든지 미사일 종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거의 뭐 한 2022년부터 고심을 하다가 뭐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배치한다고 하니 2022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언론에는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나왔어요. 마치 뭐 미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다 전멸될 것이고 배가 날 거고 함정이 날 거였어.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언론 영어로 나온 이제 언론에서 예산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죽는 소리를 많이 한 게 사실이고 그게 22년, 3년, 4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조를 잡았는데 정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 방송이 이제 소위 꼽을 쳐서 이제 가지고 있던 바이든 정부에는 자세하게 티를 안 냈던 것들, 계획들, 소위 전투기 중심, 함재기, 그걸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냥 이 정부 바뀌니까 급하게 막 다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일미군의 어떤 핵심 전력은 이와쿠니 기지는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멀지가 않아요. 후쿠오카에서도 멀지도 않고, 뭐 제가 다녀봤으니까 답사를 해봤으니까 거기에 집중 배치를 해요. 일단 함재기, CVW-5 비행단이라고 제가 함재기 비행단인데 그게 이제 현재 조지 워싱턴 교체가 됐으니까 항공모함이 거기서 이제 사용할 함재기가 드디어 이제 F-35C가 배치가 되고 실전 그 대대가 비행대대로 그게 한 개 대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슈퍼 호넷이 가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최신형 블럭 3가 이제 급하게 22대가 배치되고 아주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전에 준비한 거를 맞춰서 급하게 들어왔죠. 전개를 급하게 3월달에 3일절 때 다 끝냈으니까 우리나라 3월 1일. 그러면 이게 전에 없던 전력이고 그 동시에 미 해병대가 이와쿠니가 주력기지인데 주임미군에 거기에 F-35B 수직이착 전투기가 한 2017년 이래로 2개 대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하다가 올해 이제 3번째 대대로 순환 배치라고 또 일반적으로 크게 발표 안 했는데 4월 달에 4번째 순환 대대가 들어와요. 수제 이착륙. 그래서 이제 4개 대대요. 이건 전례가 없어요. 물론 F-35B가 뭐 항속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A형이나 C형이 됐을 때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커버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12대 기준으로 해서 뭐 다른 분들은 10대라고 하는데 실제 뒤져보니까 12대 현재로 강력하게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순환 배치 대대 2개. 고정 배치 2대, 붙박이, 4개. 이게 가장 크죠. F-35B. 그다음에 C는 한 개 대대가 다 있고, 슈퍼넷이 이제 22대 가 있고, 조기용 보면은 E2C, E2C에서 E2T로 바뀌었고. 그래서 뭐 감시정찰, 뭐 화력, 이거를 다 강화시켰고, 함재기 중심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미서와 기지, 저 아오모리 휠이라고 해서, 일본 이렇게 열도를 쭉 보시면은 저 위에, 삿포로, 그 북해도 바로 밑에, 바다를 살짝 건너면은, 짧은 바다 건너면은 이제 아오모리 현에 이제 미서와 기지. 냉전 시절 때, 그 북극동 그 소련군을 상대로 상당히 전방기지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전쟁에 어느 정도 휴전을 하면은 그 다음 대상은 북해도 지역이다. 사할린 쪽.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일본 자위대가 특히 지상군, 육상 자위대가 그 탈냉전된 이후에도 저는 이제 계속 뭐 자료를 보니까 매달 받아보니까 아주 빡세게 훈련해요. 기갑 훈련을 북해도 침공 대비해서 지금도. 뭐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그리고 이제 일부 그 미군이, 주일미군이 이제 뭐 태평양 미군 지상군이죠. 참가. 미 해병대와 같이 공동 연합 훈련해. 뭐 치누크 전개하고 뭐 앞바치 갖다 놓고 막 같이 기갑 훈련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보는 또 위협은 극동아시아의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한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쟁 나면 북한이 남한 침공 그 개념보다는 극동군의 러시아군의 사할린에서 뭐 북해도 침공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양안전. 그러니까 이 소위 군사 대국이 이렇게 동시에 내려오는 걸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뭐 북한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국군이 하게 달렸다. 그다음에 뭐 개편을 해서 뭐 화력을 주한미군 화력을 좀 개편해주겠다. 뭐 철군이 아니다. 감축 개념이 아니다. 좀 다르게 받아. 이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극동 러시아군의 침공. 근데 냉전 시절 말기 때 1989년대 일본 자위대, 그러니까 방위성, 그다음에 방위청 같은 평가한 게 그 당시 소련 해군이 그 바다를 동시에 이제 뭐 대만 중국군이 건널 수 있는 규모는 일개 연대. 그 평가가 이미 있었어요. 일개 연대. 근데 그건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상륙함들 다 모아가지고 건너와서 막 시끄럽게 할 수 있다. 뭐 완전한 점령보다는 뭐 일부 이제 저희들이 사할린을 신경 다 꺼라. 사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알래스카 연결된 그게 알루샤 열도. 이거 이제 하나의 견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국회도를 직접 걸 수 있다. 일부 지역으로 상륙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방성의 위협은 순위가 중국과 대만의 1.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극동 러시아군. 세 번째는 이제 북한군. 이게 국내에서는 잘 얘기가 워낙 뭐 언론사 기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전문지에서나 광범위하게 계속 집중하는 건 우리 군사 무기만 이렇게 보니까 무기 정세만. 저는 이제 거기 터득한 게 주변국에서 특히 뭐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개인 주장이 아니라 저도 뭐 뭘 봐야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위협으로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은 이렇게 화력을, 공중 화력, 항공 전력을 급속도로 이제 배치하는데 그 아모리현의 미사일 기지에 F-35A형, 미공군의 F-35A가 2개 대대가 26년도에 1개 대대, 27년도에 1개 대대. 그래서 2개 대대가 강화되고 배치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일부가 분산기지 순환 배치가 들어올 거고, 뭐 4대씩, 6대씩. 그래서 전례 없이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예상보다 빨리 배치되는 거예요. 미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맨날 주한미군이 먼저 받는다고. 그건 진짜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면 안 되고 주한미군이 우선순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아모리현의 미사화가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아쿠니 기지가 있고 중간에 요코타 기지는 수송기 부대, 옛날부터 수송기 부대로 그거는 전반적인 관리, 군수지원, 요코타 기지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면 이제 오키나와 가다네 기지 있죠. 가다네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1979년도 이래로 러시아, 소련 공군을 견제하려고 소련 폭격기나 F-15C하고 D형 이글 전투기가 이미 다 본토로 떠나서 퇴역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환 배치 들어오죠. F-15E 스트라이크 이글하고 뭐 F-35A 순환 배치 들어오고 F-16 뭐 C 부대가 현재 순환 배치돼서 메꾸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3세대 F-15 전투기로 할 수 있는 F-15EX 이글 2 32대 전투기가 들어온답니다. 최우선 배치를 하는 거예요. 생산된 게. 이거는 다목적 전투기죠. 4.5세대. 뭐, 근데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평가율을 워낙 센서가 좋다 보니까 4.9세대다. 그렇게 또 좀 더 높여서 4.9세대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어요. 일본에서. 그럼 곧 배치가 되니까 몇 달 있으면.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미군의 항공전력이 아마 냉전 시절 초기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이래로 아주 혁신을 지금 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주요 미공군, 주요 미 해군 해병대의 항공전력.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대만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또 견제할 수 있거든요. 뭐 전투기는 뭐 다 여기저기 갈 수 있으니까 작전 그 용도나 숫자를 또 배분하게 딸려서.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고 1년 사이에 그걸 다 진행을 했으니까 만 1년 사이에 준비를 딱 했다가 이 트럼프 정부 들었자마자 바로 그냥 배치를 하는. 뭐 직전에는 이제 뭐 다 준비를 이제 끝냈겠죠. 연말까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일 미군의 이제 어떤 항공 전력이 아주 상당히 일시됐다. 거의 40년 만에 1982년도 이래로 현대화 됐다. 그래서 투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은 뭐 제즈미알, 뭐 엘라즘 같은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을 상대로 이제 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전쟁 일으키지 마라. 나도 이제 준비 다 끝냈다. 이게 만약에 붙으면은 서로가 손해고 서로 다 깨진다. 남는 거 없다.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견제죠.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중국한테. 가장 최신 뉴스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이제 뭐 9월 초순에 군사 퍼레이드 앞두고 하나씩 공개를 해. 뭐 제22 뭐 동수로 뭐 통과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공개를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동풍 미사일 최신 버전 극초음속에 아직 끝판왕을 하는 거를 또 가지고 있다. 부대 배치했다 공개를 하죠. 견제를 하는 이제 신무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게 서로 이제 맞닥뜨리면은 이게 심리전인데 평균치를 잡으면은 전쟁을 일으킨다 만다 이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 냉전 시절 때 사실 미국이 그렇게 또 해왔고 냉전 시절 말기 80년대 그 레이건 정부가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서독에 퍼싱2 사거리 700km 이상 나가는 뭐 1200km까지 가는 거죠. 1200km, 700km는 퍼싱1이네요. 그래서 뭐 그 미사일을 탄도탄을 배치했고 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보통 한 3발 들어가는 발사기에 그런 거를 전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배치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소련이 그걸 SS-20 미사일 가지고 대적을
노력을 하다가 경제 문제로 이제 군비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91년도 12월에 그런 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나도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다. 신국이다. 나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미 해군의 함정 자산이 이제 옛날보다는 상당히 좀 뭐 노화됐다기보다는 숫자가 2000년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줄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력상에 뭐 이렇게 구형 호위함들 다 나갔고 중간에 들어온 뭐 신형 뭐 호위함들이 좀 화력이 약하고 해서 그런 어떤 그 변천사가 이렇게 내릴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줄었어요. 질적인 면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말씀드릴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근데 또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해군은 이제 2000년도 기준에서 엄청 올라. 미 해군은 줄고. 근데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중국인 해군이 너무 치고 올라왔다. 그 수직미사일 발사기 VLS 중심의 함정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반면에 미 해군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취함대뿐만 아니라 그거 빼고 하는 상함대. 이걸 이제 합해서 태평양 해군 전력을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특정 함대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합해서 내놔야만 이게 뭐 밀리지 않는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경쟁이 되고 더 나가서 대상 함대에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뭐 신형 함정도 유사시에는 파나마운을 통해서 합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토 지역의 이제 해군력이 러시아 상대로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뒷받침하는 게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들 지금 그게 가동이 된다 안 된다 고장이 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왔잖아요. 최근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한국 근해에서 훈련도 한다고 그래요. 조만간 며칠 있다가 유럽의 항공모함 보유국 영국 두 척, 그다음에 프랑스의 한 척 샤를드골, 그다음에 이태리의 까부르라든지 지금 또 신형 또 트레이스타 있지만. 그 중심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와서 훈련하는, 연합훈련하는 게 중국도 견제하면서 또 동시에 러시아,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항공모함 보유국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전력들이 가지고 해군 전력이 있으니까 독일도 있고 그거를 이제 대서양 미국의 함대가 급히 차출되면 너희들이 또 일부 담당해야 된다. 발티해나 발티케 그런 전력을 러시아 전력, 해군 전력 상대로.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을 보니까 그쪽 방면에 러시아 해군 전력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좀 우크라이나 무인정들이 가서 격침시키고 미사일 쏴서 격침시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냉전 시절 때 봤던 소련 해군 수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공모함은 조만간 버려야 된다 하고 러시아 해군의 항공모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토 해군력에 의존을 좀 해야 되는 미 해군 입장에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서양함대 일부 전력을 유사시에 차출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관리도 중요하고 이게 바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다. 최전방의 중심은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이다.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미군에. 그건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무역 관세 문제, 관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인도까지 때렸잖아요. 아주 높은 관세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었죠. 오바마 때. 근데 그때 딱 믿기지가 않는 게 인도가 어떤 나라인데 근본적으로 무기 체계가 소련, 러시아 무기 체계가 근간을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자주포도 산다고 도입을 했지만 그건 일부 현상이고 전차도 보시면 T-90 전차들이 면허상에서 전투기 아직도 Su-30에 거의 300여 대 수준을 만들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고 그 근간이 인도 군사력이 그런 측면에 지금 어떤 그게 있어요. DNA가 어떤 이 태평양 동북아 전쟁에서 유사시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끌어들였다. 옛날 그 오바마 정부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어. 이게 회색 국가고 말 그대로 제3국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득 아니면 중국이 대만하고 이제 애완 전쟁할 때 미국과 전쟁할 때 일본하고 전쟁할 때 또 중국이 꼬셔가지고 인도한테 뭘 양보를 한다든지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 가만히 있어라 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인도 애들 가만히 있거든. 자기 이득이 있으면 거기 합류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믿으면 안 된다. 미국 입장에서 의심하는 게 또 있을 거고 이번에 뉴스 보면은 관세 세게 떨었다고 미국의 포세이돈 초계기에 일단은 중지한다. 이건 걔네들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 인도 애들은. 그런 측면을 잘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이게 복잡합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물론 이제 호주 정도는 믿을만 하지만 호주하고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필리핀 정부는 이제 친미미 정부니까 그거는 이제 기지 제공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죠. 바로 앞이기 때문에 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필리핀이 더 쓸만한 거고 베트남은 똑같고 그러니까 중립을 유사시에는 거기에 가세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태국보다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섬 국가들을 이렇게 큰 섬으로 대놨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분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주일 미군의 최종 전력에 의지해야 되고 일반 자위대 전력을 다 끌어모아서 가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은 이게 내심 소위 일본의 극우 보수 입장은 2차 대전 때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못해
못해 같이 하는 걸 할 거고. 그래서 그 심리를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이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일미군 중심이다. 일본에 가 있는 미군 중심이고 일본 자위대 중심이다. 양안 사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뭐 그렇게 역할을 뭐 시킨다? 대한민국 정부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운시켜야지. 최소화 시켜놔야지. 뭐 한미동맹이니까 없앨 수는 없고, 파기할 수는 없고, 최소한 그냥 조용하게 줄여버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지전대라는 게 이게 나옵니다. 기지전대. 유럽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냉전 시절 때 전투기들이 주둔했던 그 지역을 결국은 냉전, 탈냉전 때 전투기 다 철수시키고 기지만 관리시키는, 기지만 일단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없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미군 기지는 이제 없죠.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가 이제 그런 쪽으로. 특정 지역에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목적 영향 부대가 이제 존재를 할지언정 전반적으로 이제 기지전대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뭐 공상기지도 사실 5, 60년대에는 고정 전투기가 배치된 게 없었어요. 그냥 기지전대 중심이었거든요. 오산기지.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바뀐 거고 베트남전 끝나면서.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다 미국 입장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끄집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다시 사용하자. 이렇게 이 방법을 다시 사용하자.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들 과거 경험, 어떤 군사력 운영, 해외 주둔 기지 운영, 군사력 운영에 대해서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화의 또 시점, 새로운 또 변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뀔 거예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류상으로만 따지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 반공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공포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 전선만 남겨두고 6.25 때 북한에 거의 점령을 당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북한군은 남한 땅의 대부분을 휩쓸고 다니면서 강제로 동네 주민들을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군복을 입혀가지고 인민군을 만들어버려요. 이분들은 인민군이 될 생각이 없는데 인민군인 상태로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마음만큼은 반공이다 그래서 반공포로라고 하는데 이 북한군 인민군 포로들을 이제 휴전협상 기간 동안에 당시에는 그 수많은 포로들을 세련되게 관리할 그런 행정력이라든지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게 섬이죠. 거제도에 이들을 집단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도에 인민군 포로들을 수용을 하는데 사실 이 수많은 포로들을 관리한다는 게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알아서 좀 정리 좀 해 이러고 자치권을 부여를 해서 당연히 이 인민군 포로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니까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산당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인민군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반공포로를 고문하고 처형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인민군이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하지 않다고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당시의 이 반공포로 사건의 배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놔두자였죠.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과 영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연합국에서 중요한 국가들이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거제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제발 좀 내버려두자. 왜? 이제 공산권과 더 이상 척을 지지 말자. 제발 휴전하고 싶다. 당시에 미국 국민들은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남의 나라 전쟁에 자국 병사들이 가서 죽고 피를 흘리고 자기가 낸 혈세가 막 정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쓰여지고 있는 모습에 미국 국민들은 지쳐 있었어요. 당연히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미국은 재선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당연히 선거를 위해서는 국민들 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을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처칠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독일의 2차 대전을 통해서 탈탈 털린 상태였기 때문에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더 이상은 네이버 다 죽어 제발 그만이라고 외칠 때였어요. 2차 대전의 진정한 패전국을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2차 대전 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한 국가가 영국인데 당시에 이승만은 전쟁을 종식할 거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한에 진군하겠다라고 미국의 또 멱살을 잡고 있는 이런 묘한 상태였어요. 왜 이승만의 입장에선 그랬냐면 이렇게 공산권과 척을 질대로 진 후에 상호 방위 조약도 없이 미군과 연합군이 빠져버린다면 남한은 북한, 중국, 소련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공산권의 힘 앞에 남한 혼자 단독으로 딸랑 남게 돼요. 그러면 적화 통일은 불보듯 뻔한 상태인 게 맞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재침공을 당한다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승만은 원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사인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재선해야 되니까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사건을 일으켜요. 뭐냐면 거제도에 학대당하고 위협당하던 반공포로들을 하룻밤 만에 무단으로 다 석방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권을 매우 빡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즉 공산권을 매우 빡치게 만들므로 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없이 남한에서 미군을 뺄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즉 그냥 종전을 했을 때 남한이 적화 통일 당할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사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은 너무나 빡친 나머지 아이젠하워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데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자다가 깨서 다시 잠에 못 든 적이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이때 또 유명합니다. 영국의 처칠은 이때 마침 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놀라서 면도날에 턱을 베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해서 이승만 암살 계획까지 세워요. 하지만 이승만은 아무래도 미국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에버레디 계획을 취소하고요.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인을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남한이 안심하고 경제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방위 조약입니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 정치적인 공과가 있었다고 했죠.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공입니다. 이거 이승만처럼 외교를 물타기 외교, 외줄타기 외교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본인이 암살당할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자 미국은 그거 이승만 덕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좋은 조약에 사인할 수 있었다. 다행이다 라고 미국도 뒤늦게 반성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조약이 바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자국민 7만 명을 잃은 사막 및 실종이 7만 명이거든요. 그런 땅을 포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에는 그러한 속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바뀌어 왔죠. 냉전 시대의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당연히 냉전의 최전선에 당연히 상대 소련, 중국, 북한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포기할 수 없는 그거였지만 지금은 공산권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제친 제2의 제국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자, 지금의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증거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봐야 확실한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회고를 합니다. 어떻게 회고를 하는가?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일의 말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은 트럼프 1기 때의 국무장관이었던 이 마이크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던 시절에 비밀 회담을 했어요.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면서 김정은이 이때 자기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 출간된 겁니다. 이거 정사예요. 야사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은 우리를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다루고 싶어한다. 그것이 중국이다.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정일과 김정은은 우리 민족의 주적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의 판단이 정확한 거. 그리고 한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지켜내는 진정한 파트너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죠? 주한미군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북한은 부도덕한 정권이에요. 북한 정권은 부도덕하지 바보가 아닙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나쁜 사람들이지 판단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인가요? 매년 내는 다달이 내는 그 금액 뭐라고 해야 됩니까? 렌트비라고 해야 될까요? 월세라고 해야 될까요? 금액으로 따진다면야 일본이 가장 많이 부담하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억울해하는데 복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자유세계 블록에서 복합적으로 한국보다 비용을 많이 부담해온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자유세계 블록을 생각해보세요. 서쪽에 유럽엔 뭐가 있습니까? 자, 미국과 대서양을 통해서 대서양 체인으로 연결된 유럽엔 뭐가 있습니까? 나토가 있죠. 나토 국가들이 몇십 개국이 한 30개국 됩니다. 나토 가입국들이. 소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가 서쪽으로 진격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을 배경으로 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 잘 사는 나라들이 20, 30개국이 똘똘 뭉쳐서 함께 공동구매, 공동부담하듯이 막은 게 나토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소련이라는 단일 체제도 아니고요. 중국, 중공이죠 옛날엔. 북한, 소련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힘을 대륙에서 우리 혼자 탱크처럼 몸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인구의 절반이 수십 년 동안 3년 동안 징병제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인구의 절반이 2년 내지는 3년 동안 군대에 끌려가서 징병제를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를 30년 동안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대신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나요? 단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독박을 다 쓴 거예요. 동쪽 끝에서 자유세계 블록의 동쪽 끝에서 대한민국이 혼자서 몸빵을 하면서 다 삼켜낸 그거를 유럽의 그 잘 사는 유럽의 수십 개 국가가 각자 끼리끼리 분담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징징거려 왔던 겁니다.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미국을 자극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로부터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삥 뜯어내게 만들었잖아요. 이 나약한 독일 놈들아.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 돈 당연히 갖다 바쳐야 돼요. 왜? 독일과 일본은 제국주의, 나치즘과 일제 대동강공영 일제 파시즘으로 세계에 해악을 끼치다가 비교적 보다 정의로운 미국과 당시 소련에 의해서 응징당해서 패전한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미국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독일과 일본이 누렸던 경제 성장과 이 국가들이 선진국이 돼서 이 나라 국민들이 누렸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꿀물은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서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은 번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였으면서도요. 처음부터 미군의 동맹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독립운동하면서 미국 OSS 부대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훈련도 받고 물론 굉장히 하찮은 동맹이죠. 하지만 적국이었던 것과 항복한 적인 것과 함께 승리한 동맹이라는 건 아무리 하찮은 동맹이어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 때 함께 싸웠죠? 오케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도움 받았다고 칩시다. 월남전 때, 베트남 전쟁 때 함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를 흘려준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가 미국을 욕할 때 우리가 같이 욕먹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재수없는 일본마저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2년 3년을 군대에 매몰해 있었죠. 인구의 절반이 징병제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란 건 그 소프트 파워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라 그래서 정말 세계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보통 60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인구의 절반이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저는 50년 이하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확신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몇십 배, 몇 배의 희생을 치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억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요소들을 레버리지로 앞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만큼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바로 싸울 준비가 돼 있나요? 당연히 싸울 준비 없이 와 있는 군대는 없죠. 오히려 미군은 한국군이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고 쓴소리를 하는 중이에요. 미군과 국군이 합동훈련을 하면 국군의 훈련 상태에 대해서 이래서는 유사시에 전투를 칠 수가 없다라고 따지는 미군 장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령 중공군과 유사시에 싸우게 됐을 때 한국군, 국군의 숙련 상태가 이 정도여서야 미군만 나서서 희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걱정을 미군에서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지금 군대에 갈 나이대에 남성 인구 절벽을 만났잖아요. 너무나 머릿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도저히 이 친구는 군대에 보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지금 군대에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경계선 지능, 온갖 신체 장애, 그리고 뭐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몸매의 소유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케어해주고 우리 사회가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예민한 분들이 다 군대로 가고 있어요. 왜? 숫자가 없으니까. 원래는 커트라인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군대를 끌고 가니까 원래는 훈련이란 건 드라이브를 걸어서 몰아붙여서 자기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어서 강군을 만드는 게 원래 훈련이잖아요. 지금은 도저히 정상적인 군대 훈련을 소화할 수 없는 장병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 없이 전역을 시키는 게
지휘관과 부사관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훈련 강도를 낮추고 있어요. 훈련에 나가는 목표가 훈련에서 전원 무사고로 돌아오는 것이 됐어요. 훈련의 목표가 무사고로 돌아오는 게 훈련의 목표예요. 그럼 훈련이 왜 나가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훈련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조금 힘든 소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의 국군의 일선 전투 병력의 숙련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떨어졌어요. 저 상태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다라고 미군들이 말하는 중이에요.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불과 10년 전까지는 미군들이 하지 않았어요. 10년 전까지는 미군이 한국군은 모두가 끌려오는 징병제 국가인데도 군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 상태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다. 그리고 미군들의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겠죠. 큰일입니다. 지금 이 단계를 탈출해야 돼요.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양성 징병밖에 없습니다. 저 젠더 싸움, 여성들과 여성, 남성, 젠더 싸움, 젠더 갈등, 지금 성별 싸움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전투력 유지라는 건 숫자의 문제고 국가 생존의 문제예요. 그냥 드라이한 문제입니다. 필요하니까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성 징병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나요? 한국의 방위를 우선하나요?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요.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있어요. 외교에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교분을 맺고 가까운 이웃과 싸우라. 이것이 국가 기본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제국들의 국가는 원교 근공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친구는 적으로 돌변하면 우리가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멀리 있는 친구는 멀리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멀리 있는 친구인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원교는 멀리 있는 친구가 추구하는 국익을 믿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구끼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이 이를 악물고 두 제국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울 때 말이죠. 싸울 때 파르티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나라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파르티아와 매우 밀접한 국가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인종적으로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역사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이름이 둘 다 똑같이 한자로 돼 있는 이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조그만 국가는 파르티아 옆에 탁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로마의 친구였고 이 로마와 아르메니아는 끝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죠. 파르티아의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파르티아의 괴롭힘을 당했지만 파르티아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의 친구였기 때문에. 멀리 있는 로마의 친구였기 때문에. 지중해 건너 로마의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평양 건너 미국의 친구인 것과 같은 겁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아르메니아 여러분 지구본 찾아보세요. 아르메니아는 아직도 망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메니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우정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믿기 때문에 결코 미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싸움의 순간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중국을 배신하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미국의 친구임을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는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미국 빼고도 한국은 단독으로 세계 군사력 5위예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틀렸다면 6위일 수도 있고 7위일 수도 있고 8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위 안에 든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군사적으로 열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 탱크를 만들고, 그리고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을 전투기도 만들지만 우리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핵무기가 없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은 핵 확산의 시발점이 되는 포인트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서부터 전 세계의 핵 보유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야말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정말 핵무기를 갖고 싶어할 나라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생각해도 우리가 한국인이면, 우리가 한국군이면 정말 핵무기 갖고 싶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미, 중, 일러, 북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만큼 핵무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가 전 세계에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얄밉게도, 그리고 정말 비정하게도 우리의 핵 보유를 꾹꾹 누르고 있어요. 우리는 핵 보유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잔혹한 탄압을 받아온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해구산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잖아. 해구산이 뭡니까? 너네 핵 가질 필요 없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에 너희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보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너네한테 핵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그 핵보복, 우리 핵미사일 쏴줄게. 그러면 핵을 가진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100% 보장해준다니까? 이게 핵우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전면전을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가 총력전을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경기에 핵폭탄이 두세 발 떨어졌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고고도 방어 체계로 아무리 막았지만 정말 중국이 비오듯 그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잡지 못하고 지면에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두세 발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5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방사능 노출로 죽음이 예약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서울 경기의 대략 절반 정도가 일시적으로나마 파괴됐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국가 총력전이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우리의 28배입니다. 우리 500만 명 죽으면 중국에 얼마가 죽어야 되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에 2억 명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초토화되면 중국의 1위부터 30위까지 30개 도시의 시설과 인구를 잿더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 경기가 파괴되고 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2억 명 죽여줘. 30개 도시를 파괴해줘. 미국이 해주겠어요? 이걸 한다고요? 이걸 해준다고요? 그래서 핵우산은 허황된 거예요. 핵은 반드시 직접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핵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핵보유를 막는 핑계이자 도구이자 명분이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보유를 정말 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자 어떤 면에서는 루즈루즈 게임인 거예요. 그렇게 윈과 루즈가 맞물려 있는 채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지, 마치 한국 너네 지켜주겠다고,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주한미군이 있는 거고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나고,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런 구도인 때도 있었죠. 80년대. 지금 우리나라 80년대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 지금은 지금의 입장, 지금의 관점에서 봐야지 80년대에 형성된 정치적, 외교적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2025년에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 사이의 관계를 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외교 군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딱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딱 그 정도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IFPC라는 신무기를 주한미군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 신무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IFPC라는 것은 미국은 해외 군사작전이 많죠. 그리고 또 해외 주둔기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반군 세력들의 로켓 공격들을 자주 받았죠. 박격포 공격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방어 체계는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는데, 패트리엇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막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순항미사일, 소형 드론 또는 포탄 박격포 이런 거를 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을 막는 데는 좀 취약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패트리엇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방공은 스팅어 맨패즈라고 하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막고 있는데, 이건 탄도미사일을 또 방어하기 좀 취약하고, 그래서 전술 탄도미사일도 막으면서 이 램이나 드론 같은 위협들을 같이 막아주는 미국판 아이언돔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IFPC거든요. 근데 간접 화력 방어 능력, 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라고 해가지고 IFPC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개발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중이고요. 한국 오산기지 배치가 어떻게 밝혀지냐 하면은,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22일 오산기지에서 주한미군의 제35 방공포병여단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배경에 IFPC의 포대로 보이는 이제 무기가 딱 나타났는데, 24일에 미국의 이제 국방부 영상 사진 아카이브 DBG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진 설명에 페이트리엇 전술 운영진의 IFPC 발사대라고 캡션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IFPC라는 걸 확인해 준 거죠. 미 국방부의 올해 예산에 따르면 한국에서 IFPC를 가져다 놓고 테스트하는 내용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페이트리엇이랑 신형 레이더의 하층 공중 미사일 방어 센서 LTAMDS
레이다이스라 하는데 이게 이제 패트리어트 신형 레이다인데 여기와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전 배치 예산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 배치라는 것은 이 무기를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운영할 부대에 다 이제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소식은 안 들렸거든요. 이것은 지금 개발 중이고 현재 한국에서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을 미군 참모총장이 배경으로 이렇게 딱 깔아놔서 사진을 찍었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만약 실전 배치한다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북한의 방사포나 드론, 미국의 오산 기지를 방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IFPC는 기지와 같은 어떤 좁은 지역을 방어하는 용도이지 대도시나 한국의 도단위 정도 아니면 중부지방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지킬 수는 없거든요. 패트리어트는 아까 말씀드린 비싸고 이것으로 조그만 드론을 잡는 것은 선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부담스럽고 그런데 IFPC는 공대공 미사일은 AIM-9X, 그러니까 사이드와인더를 발사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쌉니다. 이런 부담도 줄어지고 IFPC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데 또한 동시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부담을 좀 줄여주어가지고 결국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산 기지를 방문했을 때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 예, 오산 기지는 되게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 방위의 상징적인 거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산과 군산은 중국과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오산 기지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공공연하게 노출시킨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메시지를 군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미국의 첨단 무기 제공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IFP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순항미사일이나 박격포, 포탄, 드론 같은 이런 것을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최신 미사일 방어 플랫폼인데 이것을 북한과 중국에 보여주면서 한미가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한국에게 이런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가 아직도 굳건히 작동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향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역량을 높일 때 모범 사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에 이어 또 다른 방어 체계가 들어온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제2의 사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나요? 사드와 같이 강한 중국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드와 IFPC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무기 체계입니다. 사드 같은 경우는 작전적 또는 전략적 무기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높은 고도를 담당하면서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사드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을 가져왔던 게 그 사드의 레이더인 TPY-2가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어서 중국이 만일 미국을 상대로 핵공격을 가하려고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한국에서 이게 사드의 AN/TPY-2가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IFPC는 아주 좁은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껏해 핵심 시설, 오산과 같은 공군기지나 어떤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게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 능력과 탐지 거리도 중국이 발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IFPC가 실제로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반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주한 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와중에 신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미국의 이제 현재 태도는 동맹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국방 예산 증가든지 이런 책임을 더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제 개입은 줄이려는 추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냐 하면은 미국은 이제 동맹국에 대해서 방위 공약과 억지로 강하게 내세우면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인력과 기지 규모를 줄이면서 동시에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배치하면서 질적인 역량으로서 양적인 축소를 대체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대규모 병력 주둔을 줄이면서 대신에 고효율 첨단 중심의 스마트 동맹 모델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의회나 행정부는 국내 정치나 재정 압박 이런 것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이제 감축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IFPC 같은 첨단 무기나 정보자산 같은 것들을 한국에 강화하고 많이 늘리거나 배치를 하면서 한국이 느끼는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병력 감축 동기는 어떤 아직까지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병력 감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전력이라든지 억제력을 줄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대다수의 미국의 의회나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이 동맹 체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계속 지키려면 현존의 동맹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나 마가의 일부 극단적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시고 다수는 동맹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싶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FPC 같은 첨단 무기 체계의 한국 배치는 속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전략적 자산인데요. 대미관세 등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주한미군은 한국을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아시아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한국반도 남쪽에 주둔하면서 미국은 영내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유사시에 전개할 수 있는 어떤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이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대미 간세 경제 협상 여러 이슈에서 주한미군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해서 한국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접근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미국에 있는 의회나 행정부에 있는 주요 당국자들에게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정부 전진기지이자 인도태평양 연합작전 허브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때 아주 유용한 수단인 것을 이들에게 강조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유용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직접 연계된 방어망, 그러니까 괌, 일본에 있는 주일본 기지, 하와이, 미 본토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안보를 지키는데도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기지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서 논리적으로 제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사드의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길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이것을 먼저 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반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미국을 지키는데도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가도 외교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비유는 안보 비용과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외교의 이익과를 나눠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결국 비용보다는 이익이 더 맞다는 것을 이런 미국의 조야에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비가 오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환절기 감기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